전 외교안보 수석님을 모셨습니다. 수석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답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묻고 천영호 수석님께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답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 수석님께서는 일부 주제에 대해서 예비역 장성단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수석님 첫 번째 주제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급한 현안이 북한 비핵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 비핵화가 가능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 보수 진영에서 하나의 상식으로 여기는 것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 안 할 것이다. 이게 뭐 진리처럼 이렇게 통하고 있는데 저는 꼭 그게 북한이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단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포기 안 할 가능성이 99%는 되지만은 100%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의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외교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정상회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는 포기하고 다른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가능성이 1%라도 남아 있으면 외교적으로 해결 노력을 일단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믿거든요. 예. 근데 가능하다는 제 희망의 근거는 뭐냐 하면 우선 미국이 북한의 그 핵을 북한의 안보에 북한의 생존에 어떤 보험이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북한 생존에 저주가 될 수 있는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날 길이 있다 그러면 절대 포기 안 하죠. 그러나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해가 된다. 예. 핵 때문에 더 일찍 망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다면 핵을 포기하고 살아남는 게 핵 가지고 있다가 망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북한의 이해관계 구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수단을 사용할 의지가 있는 미국 대통령이 있다.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그 비핵화의 희망을 걸 수 있는 하나의 근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핵을 포기하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난 30년 걸쳐서 북한이 천신만고 끝에 다 핵을 개발했는데 그걸 쉽게 내놓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핵을 만드는 기술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 봐서는 핵 포기하는 게 어느 때보다 쉽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핵을 완성했다는 것은 대미 협상력 차원에서는 협상력이 지금 최고 수준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 핵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가 있고 핵을 포기 안 하고 버티면 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북한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내놓은 북한의 입장을 보면 이 사람들 핵을 내놓을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구나. 이런 속단을 하기가 쉬운데 지금 하노이에서 내놓은 거는 자기들의 그냥 일종의 말하면 맥시멀리스트 어프로치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최고치를 제일 적게 내놓고 최고를 많이 받는 일단 오프를 하나 해놓은 거고요. 그게 마지막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미국도 지금 내놓은 것이 자기들은 하나의 일종의 이건 외교 교습에서 오프닝 포지션이라고 그러는 건데 처음에 내놓을 때 이제 시작하는 우리 입장은 이거다 하고 내놓은 건데 거기서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입장이 뭐냐 하는 걸 확인한 것이지 그걸 보고 북한이 절대 핵을 안 내놓겠구나 앞으로 협상해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이렇게 저는 단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석님 말씀은 그러니까 현재 미국과 북한이 오퍼한 것은 오프닝 포지션이지 아직 파이널 포지션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역사에서 선행 학습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북한은 이라크와 리비아에서 핵을 포기한 대가를 봤거든요. 그런 것이 북한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결론을 내리겠지만은 리비아가 망한 것은 핵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이라크가 미국의 공격을 받은 것도
그거는 자기들이 핵 개발한다는 의혹을 샀을 뿐이지 핵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라크가 그 미국의 공격을 면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결론은 나오질 않습니다. 9.11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 거기서 이라크가 계속 유엔 사찰단의 그 사찰을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아직도 핵을 개발하고 있다 하는 의혹을 부풀린 면은 있지만은 핵이 없어서 당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핵을 포기해가지고 훨씬 더 그 나라 안보가 강화되고 나라가 더 흥하게 된 사례도 많이 있거든. 남아공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그 나라들이 핵 포기해가지고 손해본 게 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끝까지 안 내놓고 버틸 겁니다. 그러나 핵을 안 내놓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김정은이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없고 그저 자기가 30년, 40년, 50년 계속 집권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 국제 제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뭔가 다른 계산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는 지난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와 백악관 발표문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반면에 백악관에서는 북한의 FFVD를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미 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책적 목표가 서로 상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데 우리 정부는 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는지 그것에 담긴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예. CVID든 FFVD든 뭐든 간에 말이죠. 저는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저 용어가 어떻게 변했든 간에 예.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의 비핵화죠. 예. 그러나 저는 그것을 한반도 비핵화라고 부른다 그래가지고 그 용어 가지고 시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이 지금 미북 간의 협상 과정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우선 2005년 9.19 공동성명,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사용한 표현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에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 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부른다고 해서 거기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CVID든 FFVD든 그게 포함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국제적으로 합의된 용어를 사용하느냐, 우리 입장에서 그 개념을 규정지을 그 비핵화만 생각하느냐 그 차이인데 아마 청와대에서 사용한 것은 저는 한반도 비핵화보다도 북한 비핵화라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더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예. 그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 가지고 저는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육자회담 나와가지고 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말이죠. 북한이 정부 성명 2016년 7월 6일자 정부 성명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그 북한 비핵화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걸 자기들이 정부 성명으로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개념 규정한 이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에는 미국의 핵우산 철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플러스 미국의 전략 자산, 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 수역에다가 배치를 안 한다든지 미국의 핵우산 철폐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좀 광의의 개념이고 중국이 말할 때는 육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한국이 통일 이후에도 핵무장 하면 안 된다는 개념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육자회담 할 때도 미국이든 일본이든 모든 나라들이 이 개념 자체를 한반도 비핵화를 일단 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건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한국도 핵무장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모든 주변국들의 그런 뜻이 그 속에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 해도 안 되고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어도 안 되고 이런 게 다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의 차이점 제일 중요한 게 해구산 철폐인데 그 해구산 철폐라는 건 북한 비핵화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북한이 비핵화된 이후에 우리가 꼭 미국 해구산 하에 있어야 되느냐 이건 사실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면 우리는 미국 해구산 없이도 재래식 무기만으로 병력만으로 우리가 나라를 지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 철폐를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북한에다 비핵화를 거부할 빌미를 줄 필요가 없거든요. 북한은 비핵화하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 하에 있겠다 그러면 그건 북한이 절대 비핵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 속에 미국의 해구산 철폐가 포함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반대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일에 북한이 끝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러한 미국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또 취해야 될 입장은 어떤 게 돼야 될까 말씀해 주시죠. 사실 북한 비핵화를 안 할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더 많죠. 비핵화할 가능성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 조야에서는 이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더라도 억지가 가능하다. 북한 억지가 가능하고 소위 북한을 봉쇄하고 그리고 억지하고 미사일 방어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방어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면 하면서 북한을 계속 옥죄면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군축 논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보 정책을 세워봤기 때문에 러시아도 소련도 여러 수천 개 수만 개 핵무기 있었지만은 핵전쟁 안 일어나고 지금 잘 지내왔고 중국도 핵무기 많이 있어도 전혀 핵전쟁 걱정 안 하고 지금 살아왔는데 북한이 핵무기 몇십 개 몇백 개 있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억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북한 전 세계 모든 핵무장국들이 다 억지가 가능해도 북한에 대해서만은 억지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억지의 원리라는 게 핵을 사용하면 사용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손실을 입고 핵을 사용하면 사실상 망하는 거고 핵을 사용 안 하면 망할 일이 없고 이런 나라들한테는 억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죠. 러시아하고 핵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는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망하는 게 100% 확실하니까 러시아가 핵을 사용 안 하면 망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사용 안 하는 거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다 핵 억지가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는 뭐냐 하면 북한은 핵을 사용 안 해도 망할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니까 핵을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망할 걸 망할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핵을 사용 안 해도 망할 순간이 오는데 체제 내에 어떤 모순이 폭발해서 망할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에 김정은의 걱정은 한미연합군, 한국군이나 미군의 개입 아니겠습니까? 북한 내부 그 무법 상태를 그 혼란을 그 무정부 상태를 종식을 시키고 안정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사 개입을 하게 되면 자기는 100% 망한다.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핵을 사용해 가지고 만약에 핵 위협이 안 통하면 핵 사용을 통해서라도 우리 내부가 혼란스러울 때 외군의 개입을 한국군, 미군의 개입을 막으면 오히려 내가 생존하는데 내 체제가 더 유지되는데
이건 핵 사용 안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산이 성립하는 핵 무장국은 전 세계 북한밖에 없거든요. 그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서 억지가 성공했다고 그래가지고 북한에 대한 억지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은 다른 나라와 같이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그런 핵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미국에 잘 설득해.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반론을 가지고 자꾸 북한에 대해서 제공 가능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가들이 미국의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제대로 북한 핵이 왜 다른 나라 핵하고 다른지를 잘 이거는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저는 그런 이론을 막아야 되고 결국은 북한이 평화적으로 비핵화가 안 된다 그러면 남은 수단은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 체제 변환, 레짐 체인지고 또 하나는 군사적 해법이고 한데 군사적 해법은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어려울지 레짐 체인지가 어려울지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서로 조합을 시킬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보다 더 나은 평화적 해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옛날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양보 안 할 거를 지금 양보하게 되더라도 그 외교적 평화적 해결의 대안보다 더 낫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좀 손해본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거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좀 전에 그 레짐 체인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인위적인 레짐 체인지가 과연 가능한지 그 문제를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우리가 평화적 비핵화가 안 된다면 남은 수단이 두 개밖에 없는데 결국은 레짐 체인지와 군사적 해법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레짐 체인지도 안 해보고 바로 군사적 해법으로 바로 간다는 것도 저는 조금 쉬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 해법을 고민하기 전에 그걸 사용하기 전에 레짐 체인지를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외교의 역할이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아주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미국, 북한, 중국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세 나라의 동의는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평화협정 역시 독일 통일의 예를 들어보면 2+4 회담으로서 당사국인 동서독 플러스 주변국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다 같이 이제 거기에 인벌브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남북한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어떤 관계 설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국이 평화협정에 당사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6.25 때 와서 사왔기 때문에 중국은 자기들이 평화협정 당사자가 된다고 주장을 하죠. 예. 그러나 한중 수교라는 것은 양국 간의 수교라는 것은 수교라는 것 자체가 평화협정의 내용을 사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끼리는 법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끼리는 수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교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수교라는 그 내용 속에 양국 간의 전쟁 상태가 종식된다. 평화가 회복됐다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간에는 사실상 한중 수교를 통해서 평화협정과 같은 이미 법적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미중 간에도 수교하면서 이미 평화협정 체결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평화협정이라고 따로 서명한 건 없지만은 평화협정 체결하는 목적이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하는 거거든요. 예. 수교도 전쟁 상태 종식이 다 포함되는 게 수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의 제1조라는 것은 항상 전쟁 종식, 그러니까 종전선언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종전은 미중 간의 종전은 이미 그 미중 수교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한중 간의 전쟁 상태는 한중 수교를 통해서 이미 다 종식되었기 때문에 굳이 평화협정이 저는 없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평화협정에 중국이 들어오는 건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앞으로 한반도 장래 문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다가 발언권을 주는 겁니다. 평화협정 당사자가 되면 이 평화 상태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깨어졌을 때 평화협정 당사자의 자격으로 앞으로 통일 문제라든지 남북한 한반도의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나도 평화협정 당사자라 하는 그런 이유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창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평화협정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계속 개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요. 북한이 중국의 평화협정 참여를 아무리 북중 관계가 좋아도 그거는 절대 찬성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중국의 간섭을 우리는 허용 안 하겠다. 필요할 때 중국을 이용하고 중국의 신세는 지지만은 한반도 장래 문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발언권은 허용 안 하겠다는 게 북한이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딴 거는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정부가 보조를 잘 맞추는데 평화협정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싫다는 걸 우리가 나서서 중국도 그거 끼워야 된다 주장할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평화협정에 6.25 때 다 서명권자인 휴전협정의 서명권자인 중국이 당연히 평화협정 당사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이 그거 가지고 북한도 팔을 비틀고 모든 나라에 우리는 서명권자가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 앞으로 우리 적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은 북한이 앞장서서 반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나서가지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할 필요가 없고요. 그거는 북한이 최대의 이해 당사자 아닙니까? 중국이 들어오고 말고 하는 거는. 근데 북한도 싫어하는 걸 우리가 괜히 중국 들어와야 된다 하고 주장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는데요.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단은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안보 회의 상황을 굉장히 우려해서 예비역 장성들,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모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특히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 그리고 한미 동맹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큰데요. 수석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또 이런 단체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이게 여러 가지 북한 위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라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군사 문제에 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게 9.19 남북 군사 합의서고 판문점 선언 속에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조항이 있어도 국민들은 그게 다 좋은 줄 알고 뭔지 독인지 약인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예비역 장성단들이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게 뭐가 문제고 어떤 게 우리 안보의 새로운 어떤 취약점을 만들어내는 우리 안보에 그 치명적인 해악을 주는 것이고 하는 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 국민들이 이해할 거를 그냥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고 이게 좋은 거다 그러면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군사 문제에 있어서 국방에 있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그 분야에 가장 많은 그 경험이 있고 내공을 가진 이런 장성단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국민들이 제대로 뭐가 우리한테 독인지 약인지 이런 거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데 중요한 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천영호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님께서 나오셔서 주요 안보 이슈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장군의 소리가
한층 더 격이 높아진 느낌입니다. 처음에 수석님께서 우려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동전의 양면처럼 외교와 국방은 조금 다른 분야가 있죠. 그렇지만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더 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서로가 노력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시간의 제약 때문에 다른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고 수석님의 좋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